안녕하세요, 책마왕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이자 여러 번 읽힐 때 맛이 더해지는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모셨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의 여러 서점 내 소설 분야에서 꾸준히 베스트셀러로 위치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독서 모임에도 꾸준히 출연하시는데요. 제가 독서 모임을 1년간 참여하던 중에도 여러 번 다음 달 추천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2번 정도 선정되어 읽고 토론했었네요. 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아님 말고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그동안 제독, 삼독을 하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나중에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오버뷰, 즉 간략히 훑는 버전입니다. 그럼 발만 한번 살짝 담아보시죠. 때는 1948년, 장소는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 체코는 2월 정변으로 인해 공산당이 집권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가진 기관은 사라졌고 소수의 지배층이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후 냉전 시대였던 40여 년간 체코는 소련의 간섭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프라하의 봄이 찾아옵니다. 1968년 소설에 나오는 체코의 정치 지도자인 둡체크가 집권합니다. 그는 소련 공산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하에서 체코는 공공토론이 활발했고 정치적으로 자유가 이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는 소련의 군사적 개입으로 빠르게 막을 내립니다. 바로 이 배경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진행이 됩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 외과의사 토마시는 수술차 지방에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술집에서 테레자라는 여자 종업원을 만납니다. 자유로운 연애관을 지닌 토마시는 테레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테레자와의 인연에 동정심이 스며들면서 토마시의 연애관이 흔들립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많은 여인, 특히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비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테레자는 토마시와 함께 살면서 그의 여성벽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녀는 사비나를 비롯한 토마시의 여자들을 질투하죠. 테레자는 질투로 인해 자해를 하거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의 마음으로 연적인 사비나를 찾아가는 등 토마시를 괴롭게 합니다. 토마시는 이 점을 알고 테레자의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그녀와 결혼을 하고 강아지까지 선물로 줍니다. 토마시와 테레자는 소련의 군사 개입 이후 스위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존감이 향상될 거라 기대했던 테레자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카레님만 데리고 프라하로 돌아옵니다. 테레자의 빈자리를 알게 된 초기의 토마시는 이전처럼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정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에게 강력하게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하고는 체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테레자와 함께 삽니다. 프라하로 돌아온 이후로도 테레자는 토마시에게서 나는 여자 냄새를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그녀는 토마시만의 육체가 되지 못해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혼은 토마시에게 향한 채로 몸은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기술자를 만나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테레자는 허탈감과 배신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이후 그 기술자가 비밀 경찰인 것으로 추정되어 그녀는 불안해합니다. 토마시는 한 잡지에 글을 기고합니다. 그 글은 공산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결국 압력에 굴하지 않은 토마시는 도시에서 멀어진 곳에 위치한 병원의 일반의가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 그만두고 창문 닦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토마시에게 탄원서에 서명하라고 설득합니다. 그 중에는 토마시가 이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토마시는 그들의 설득에도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시와 테레자는 아예 시골로 이동합니다. 그는 그곳의 협동 농장에서 트럭 운전사로 생활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인지 토마시가 테레자에게 선물로 준 강아지, 이제는 개가 된 카레닌은 암에 걸렸습니다. 테레자는 사랑하는 개와의 이별이 다가왔음에 감정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끝내 그를 놓아주기로 합니다. 토마시가 전직 외과의사였기에 카레닌의 정맥에 주사를 놓습니다. 한편 토마시의 여사친인 사비나는 대학 교수인 프란츠와 연애를 합니다. 50대에 들어선 기혼자인 프란츠의 입장에서는 불륜이었죠. 프란츠는 사비나와의 인연을 즐겼지만 사비나는 구속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프란츠의 아내 마리클로드가 주최한 파티에 초대를 받습니다. 마리클로드는 개인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죠. 사비나는 잘 나가는 화가였지만 최근 전시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마리클로드는 이 점을 이용해 사비나에게 고자세로 대합니다. 프란츠는 이 모습을 보며 아내가 이미 자신의 불륜과 그 대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숨기고 있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죠. 결국 프란츠는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비나는 프란츠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사비나와의 여행 후 집으로 돌아온 프란츠. 아내가 그와 사비나의 동거를 불편하지 않다고 하자 프란츠는 사비나와 더 함께하고자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며칠 후 그곳에서는 갈 곳을 비밀로 하는 이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프란츠는 사비나와의 이별을 이전부터 약간은 예상했었지만 지금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깁니다. 사비나가 사라지고 아내와 별거를 하면서 프란츠는 자유를 얻습니다. 물론 그의 생각 속에는 사비나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의 변화는 그의 삶을 180도 바꾸어 버립니다. 일부 일처제를 고수해서인지 매력도가 낮았던 이전과 달리 프란츠는 매력적인 남자가 됩니다. 그러자 한 여학생이 그를 좋아하고 숭배합니다. 프란츠는 이 여학생과 재혼하겠다는 의사를 아내에게 표시합니다. 아내인 마리클로드는 허용할 생각이 없었죠. 프란츠는 그럼에도 그 여학생과 연인관계로서 살아갑니다. 프란츠는 대장정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리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국제적인 평화행진이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프란츠는 자기를 붙잡는 동거 중인 여학생의 마음을 뒤로합니다. 행진에 참여하는 무리는 캄보디아로 바로 들어갈 수 없었기에 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참여한 대장정은 갈수록 의미를 잃었습니다. 프란츠는 이 행진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며 숙소로 돌아옵니다. 어두워진 때 혼자 있고 싶었던 그는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로 머리를 맞고 사망합니다. 한편 사비나는 프란츠의 곁을 떠난 이후 파리를 거쳐 미국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토마시 전처의 아들에게서 토마시와 테레자의 죽음을 듣기도 합니다. 사비나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지만 자신의 커리어와 국적을 숨긴 채로 살아갑니다. 그녀는 최대한 체코에서 먼 곳을 향해 가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정말 많은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장르도 소설이긴 하지만 철학, 에세이나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쳤다는 느낌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앞의 줄거리는 그저 스토리의 요약에 불과합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줄거리에 살이 좀 더 붙어야 합니다. 이 살이 붙은 이야기는 다음 키워드 영상과 캐릭터 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오버뷰 편에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한 단어로 줄이자면 존재일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 60여 번 정도 나오는 이 단어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쩌라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존재라는 한 단어는 세포 분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온 핵심이 바로 제목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간혹 존재를 참을 수 없다는 거냐, 가벼움을 참을 수 없다는 거냐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원제인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정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어순이 변경된 표현으로 나왔었죠. 존재의 가벼움을 알기 위해서는 작가가 소개하는 니체의 영원한 회귀를 꼭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1부 1장과 2장에 코어가 담겨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알기 위해 니체의 책을 들춰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뭔가 철학적인 인물이나 개념은 작가의 문장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영원한 회귀는 모든 존재와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정하는 개념입니다. 영원한 회귀가 실제인 세상에서는 동일한 일이 계속되고 그래서 변화나 진보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하나의 궤도를 계속 도는 것과 같죠. 이 세계에서 존재의 몸짓 하나하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집니다. 니체는 이를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하죠. 그에 비해 영원한 회귀가 없다고 여기는 1회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삶은 터무니없이 가볍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주장하더라도 영원과 1회에 비교해서는 가볍기만 할 따름이지요. 물론 한정판이라든지 온리라든지를 생각할 때 어머 이건 사야 돼 라고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과 그것이 모든 것의 끝임을 생각하면 당시에 느낀 중대함은 사그라듭니다. 영원한 회귀는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삶의 무의미함을 환기해 줍니다. 환기해 준다는 말 밑에는 우리가 삶의 무의미함을 놓치고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고 그렇기에 삶은 무의미해 라고 매일 명심하진 않죠. 삶의 무의미함이라는 정상 참작을 망각한 채로 인생은 진행됩니다. 여기서 인간은 인간의 무게, 인생의 무게의 가벼움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unbearable lightness죠. 참을 수 없다거나 견딜 수 없다도 맞지만 저는 완전 직역의 의미인 품을 수 없다는 표현이 좀 더 다가옵니다. 핵심인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였다면 1부 2장까지로만 된 짧은 철학책이나 에세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소설이죠. 1부 3장부터는 토마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소설의 요소인 인물과 배경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소설의 끝까지는 핵심을 전제로 존재의 가벼움을 참을 수 없는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함정으로 변한 이 세계에서 인간 삶을 찾아 탐사하는 것이 소설이라고 하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키워드 편과 캐릭터 편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재의 가벼움을 품을 수 없는 인간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1회뿐인 인생에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무게감을 부여하는 정도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감을 타인도 같이 느껴야 한다는 강요의 측면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강요하는 내용을 책에서는 키치라고 부릅니다. B급 감성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키치는 존재를 뭐뭐여야 한다, 존재는 어떠해야 한다와 같은 존재에 대한 당위를 기반으로 삼습니다. 인간은 키치를 가진 채로 타인을 판단, 재단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크루스테스가 나그네를 초대해 침대에 눕힌 뒤 침대보다 크면 자르고 작으면 늘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키치는 단순히 개인의 가치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이기도 합니다. 키치의 당위와 강요를 생각하자면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한국 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내 이견이나 질문이 있어서는 안 돼는 전체주의의 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회뿐인 인생에 무게감을 부여한 것을 넘어 그것을 키치의 형태로 강요하는 인간. 그런데 다음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회뿐인 인생은 그림으로 치자면 밑그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완성된 그림을 가진 사람 마냥 살면서 다른 존재를 침범하는 모습은 이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망각하고 인간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1회차 삶은 그저 밑그림을 그리는 것일 뿐이죠. 핵심이 길어졌네요. 이 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오랜 기간 정리해왔네요. 남은 말들은 캐릭터 편과 키워드 편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